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뉴스탑 10,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혜훈 후보자, 본인 차량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인턴 직원을 야라고 부르면서 괴성을 지르며 닥달했던 이혜훈 후보자가 이제는 막말, 갑질, 잡일 논란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좌관들에게 과거 프린터 고쳐라 혹은 아들 픽업해라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보좌관 폭로들이 쏟아졌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금요일 뉴스탑10도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 갑작스런 건강 악화 소식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안성기 씨 목소리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 너무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처럼 정말 새로운 영화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현 기자님. 네. 정확히 이제 쓰러지기 전에 의식불명 일주일 전에 한 회의, 재단 회의에서 안성기 씨가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안성기 씨 일로 사실 영화계 사람들하고 사실 통화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예.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영화에 대한 애정과 이런 걸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안성기 씨 같은 경우는 신영균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 대한 일과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쓰러지기 한 5일 전에 회의를 했었다고 해요. 예. 그 자리에서 회의를 다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정말 건강하자. 그리고 나는 사실 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투병 중에도 약간 그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예. 정말 많은 또 작품 얘기를 정말 놓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영화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시간이 약인 것 같다. 여전히 난 시나리오를 읽고 있다라면서 영화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마에선 정말 볼 수 없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드라마계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억을 들고 가도 안성기 씨에게는 사실 영화뿐이 없어서 예. 작품을 할 수 없어서 더 안타까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하루빨리 일어나셔서 다시 영화 앞에서 좀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그러니까 쓰러지기 일주일 전까지 재단 회의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자. 사실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했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직접 취재하신 남현 기자도 그렇고 어서 빨리 안성기 씨가 쾌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모두 하나일 텐데 특히 이 사람 안성기 씨와 각별한 특별한 인연을 언급한 이 사람이 안성기 씨의 쾌유를 무엇보다 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누군지 그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형님이 좀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갑자기 CD 있어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한번 줘봐. 그랬더니 내한테 연락할게. 그러시더니 나가서 한 10분, 15분도 안 되는데 야, 이 노래가 기가 막히다. 내가 출연해줄게. 돈을 달라 소리도 안 하셨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가실 때 차에다가 탁 운전수 옆으로 탁 놓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나는 얼른 차 타고 나가 도망와 버렸걸랑요. 그랬더니 다시 나한테 돈을 보냈어요. 형님이 안인기 씨라고 KBS PD였었어요. 안인기 선생님이 저를 정노래단에서 그렇게 많이 출연시켜줘갖고 옥경이가 터졌어요. 내가 안인기 씨하고 정말 친형제가 가족같이 잘 지냈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 중학교 때 절친했던 조영필 씨와의 인연만 알고 있었는데 네. 남현 기자님, 정말 가수 태진아 씨에게는 특별한 인연이고 거의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네,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안성기 씨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외에 다른 걸 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런 안성기 씨가 영화가 아닌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도 예. 생애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태진아 씨가 아들 이루 씨가 까만 안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렇죠. 이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전개상 안성기 씨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본인도 너무 알아서 이거 힘들게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흔쾌히 답은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일단 CD를 좀 달라. 그래서 들고 가시더니 정말 한 15분 만에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해요. 하겠다. 그래서 근데 대신 그 조건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안성기 씨가 2편의 영화를 찍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는 날이 이날 이 시간밖에 안 되니까 꼭 할 수 있겠니? 했더니 하신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노래가 1위를 하고 너무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성기 씨는 정말 이거 이례적으로 내가 한 번 더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노래에 보이시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이번에는 박중훈 씨를 데려왔다고 해요. 근데 박중훈 씨 역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인인데 이렇게 지금 좀 병상에 누워 계셔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까만 안경 아시다시피 이루 씨가 과거에 그 발라드 가수로 활약했을 때 정말 큰 인기를 얻었는데 저 뮤직비디오 공도 무시할 수 없을 테고 안성기 씨를 어떻게든 노게런티를 섭외했더니 또 박중훈 씨가 나중에 다음 노래까지 왔고 제가 문화부 취재 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안성기 씨가 항상 시상식에 가장 늦게 들어오셨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터뷰, 기자단 인터뷰에 다 응해주느라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에 착석했던 사람이 바로 안성기 씨입니다. 이거 또 하나 있는 게 안성기 씨 형이 KBS PD였는데 또 다른 인연까지 태진아 씨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태진아 씨한테 이 안성기, 안인기 형제는 정말 너무나 은인이었다고 해요. 태진아 씨의 대표적인 히트곡이죠. 옥경이가 세상 밖에 나와서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을 때는 안인기 PD의 연출이죠. 전국 노래자랑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선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태진아 씨 그때 그랬어요. 정말 아무도 옥경이를 봐주지 않았을 때 안인기 PD가 날 섭외해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크게 떴다.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안성기 씨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인기 PD가 내 동생이 있는데 한번 같이 만나보자. 그러면서 가족끼리 좀 교류도 있었고요. 이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태진아 씨가 가서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축하해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성기 씨와의 인연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뭐 박중훈 씨를 비롯해서 정말 각별했던 지인들도 지금 안성기 씨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알려진 걸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귀국을 했고 그러면 조금 더 건강 상태가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소식도 있어요. 사실 안성기 배우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인데 이 아내와 둘째 아들 안필립 씨 같이 아주 가까운 가족들 아주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뭐 박중훈 배우라든가 가까운 지인들도 그 병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의료진들이 어떤 안성기 씨의 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굉장히 면역력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직계 가족인 아들 안다빈 씨는 이제 미국에서 설치미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근거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성기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했다고는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어느 정도 투병 생활을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금 비행기 편을 예약을 해서 귀국을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마 연말 연초여서 비행기 편을 예약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식 듣고 급하게 온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오늘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아버지 얼굴부터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실 가서 지금 심장은 돌아왔지만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큰아들 목소리 듣고 해서 좀 힘을 내서 쾌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뭔가 내부적인 상황들이 좀 더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 남현 기자가 직접 그 안성기 씨 주변을 취재하셨는데 네. 아들이 들어오고 뭐 이제 오늘쯤 오면 아버지의 이제 상태, 몸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뭐 과거에 각별했던 부재 사이도 다시 조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가족이 왔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안성기 씨의 건강이 정말 회복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관건이긴 한데요. 사실상 지금 조금 그 중환자실에서 조금 있으면서 절대 외부에 조금 그 면회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가족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은 아들의 첫째 아들이 와서 아빠의 좀 상태를 보고 그래도 가족들과 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안성기 씨한테는 정말 각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얼굴을 좀 아실 텐데요. 아빠랑 좀 외모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아들이 혹시나 아빠처럼 배우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기꺼이 돕겠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라면서 약간 배우에 대한 무게감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유학을 일찍 보낸 거는 사실 가족이라서 어릴 때부터 같이 보살핌을 같이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안성기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약간의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응원하는 사이여서 이번 만남이 사실 굉장히 눈물 나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롭게 뒤늦게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의식불명 일주일 전에 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 직전에 우리 건강하자. 라는 메시지, 안성기 씨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 이제 바로 9위로 가보겠습니다. 003에서 바로는 못 알아보실 수 있어도 바로 이 사람 온갖 구설의 주인공이었던 재벌 3세 황하나 씨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재발로 캄보디아에서 귀국해서 체포까지 됐죠.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오늘 일단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하나하나 만나볼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사실 이 캄보디아 이제 그 귀국길 비행기 편에서 긴급 체포됐던 혐의가 뭐냐면 2년 전 지인 2명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 그런데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 마약을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렇게 자진 출석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본인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진 출석해서 급거 귀국할 만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전략은 어쨌든 본인이 귀국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도피가 더 이상 여의치 않다거나 현지에서의 도피 자금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도주 다 하면서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게 지속되기라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들어와서 수사에 응하기는 하되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혐의 사실은 다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들어왔다고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구속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도주를 1년 동안이나 한 데다가 누범인데다가 전과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구속될 거 내가 혐의를 부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투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 변호사 말씀은 상당히 이제 뭐 지레짐작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본인이 고도로 법률 지원을 받아서 일단은 마약은 부인하고 뭐 구속된 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됐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마약 혐의는 부인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 뭐 이건 일전에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만 장현주 변호사님. 네.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은 끝끝내 부인하면서도 알려지기로는 엄마 황하나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킨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나 또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 과정에 좀 직접적으로 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양육할 자가 뭐 부족한 상황이라든지 양육되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일반적으로 양형에는 참작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뭐 아이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뭐 제대로 키우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형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유리하게 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범죄 전력도 있고 게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가중적인 양형 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뭐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라고 종용했다거나 이런 마약 부인 말고도 그 캄보디아, 태국에서 도피했고 뭐 버스를 탔다, 미리국 이런 거 그때 허 변호사께서 지난주에 의혹 제기했던 그 조력자들이나 이런 수사도 나중에 인터폴과 해서 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할 테지만 도주 과정에서의 조력자가 우리나라 법으로 형법이 미치는 어떤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 외국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형법 이 관할권에 내에 있는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포착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이나 범인 도피죄 뭐 이런 예. 것들로 충분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황하나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외국에서 이게 벌어진 데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본인이 어떤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든가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이 예. 부분도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황하나 씨가 자기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내지는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포착되는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고 구속 상태로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됐는데요. 황하나 씨 수사 뭐 앞으로 재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9위까지였습니다. 12구위 다음에는 8위입니다. 박나래 씨 소식 오늘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나래 씨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최근에 출국 금지를 당한 주사 이모 씨의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와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불법 의료 의혹의 핵심 인물 바로 주사 이모. 똑같이 본인에게 처방을 받았던 환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나 맞을 수 없는 황금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사를 맞으면 몸이 너무 아팠다. 물론 한 사람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황금약, 몸이 너무 아팠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도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떤 정상적인 약을 면허 없이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른바 칵테일 약이라고 해서 본인이 마구 조합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도 없이 조합해서 사람에게 주사를 했다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보라고 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황금약 주사 놔줬는데 이 약을 맞고 나면 몸이 아팠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주사를 맞아서 사람이 아팠다. 예. 생리적인 기능 왜곡이 일시적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상해죄가 될 수도 있고 예. 최소한 상해 미수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각종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주사이모 지금 출국 금지됐는데 빨리 피해자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공을 주사 이모에 집중을 해봤는데 저 구자항 부장님. 네. 이 결국은 뭐 박나래 씨, 뭐 키, 뭐 이런 SNS를 같이 뭐 팔로우했거나 혹은 해당 병원에 직접 갔던 연예인 말고도 그냥 일반인인 환자가 황금약이라는 광고 혹은
주사 맞으면 아팠다. 물론 아팠다는 게 주관적인 취지긴 한데 이 내용이 좀 파장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진료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의사에게 받지 않습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받고 그리고 그 의사가 진찰한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놨다라는 황금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예. 누구에게 놨는지, 어떤 성분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놨는지 이 부분이 이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인지 허가를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저렇게 무작위로 약을 그것도 주사를 놨다라면 예.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이것은 단순한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위 유모의 그 처방 그리고 주사를 처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박나래 씨가요, 이 황금약이든 뭐 이 주사 이모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 혹은 뭐 이런 취지의 말조차도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이 주사 이모 의혹 말고도 이 매니저 갑질 의혹, 여러 무더기 의혹에도 침묵하던 박나래 씨 측인데 최근에 딱 하나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옛 매니저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부분. 그런데 아까 봤던 과거에 했던 박나래 씨의 영상 입장을 보면 더 이상 어떤 의혹에 대해도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현 기자님, 박나래가 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는데 지인이 와서 치웠던 일이 있다. 매니저에게 잔 던진 적은 없다. 글쎄 뭐 일부 기자의 특정 전화만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조금씩 대응을 박나래 씨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의 조사가 시작이 되니 절대 이건 아니다 요 단어만 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정말 저는 이상한 게 예. 분명히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한테 매니저한테 던진 게 아니라 나는 바닥에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이상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보면 전 매니저 측은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정말 박나래 씨는 그 좋아하는 SNS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본 결과 지금 전 매니저 측은 오히려 그 약간의 언론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과 조금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쉽게 그러니까 직접 취재한 바로는 네. 옛 매니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예계 활동을 좀 연예계 이런 전반적인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 약간 자신들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좀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랑 같이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네네. 옛 매니저들은 지금 언론 플레이와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예, 거죠? 나름대로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사실 연예인이 뭡니까? SNS를 만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꽁꽁 숨어버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들이 도와주겠다고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 처음에 했는데 박나래 씨가 이 모든 것을 사실 무시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 입장을 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그 술을 마시고 난 오전에 그런 입장문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일단 상해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이 상해 진단서에 보면 분명히 박나래 씨로 인해서 이 유리병을 맞았고 예. 그리고 이 꼬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박나래 씨는 지금 그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장면에서 결국엔 진실 공방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잔을 바닥에 던진 것도 사람에게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도 뭐 선뜻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뭐 일단 상해는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허전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진단서가 있고
뭐 앞서 그 남현 기자가 직접 취재한 바로는 옛 매니저들이 어쨌든 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제 박나래 씨의 갑질, 막말, 뭐 폭행들을 이제 앞으로도 경찰에 내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하면 명백한 증거면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영상 입장 말고 뭐 추가로라도 뭔가 어쨌든 선을 좀 긋는 경찰 수사 말고 이런 걸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나래 씨는 지금 민사소송에서 하는 태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상해 고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예. 본인에게 주어지는 혐의 자체를 완전 전면적으로 사실상 부인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그 어떤 것도 매니저들에게 인정하거나 뭐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예. 하나하나 다투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지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시점이 2023년 8월인데 예.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상해 진단서랑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증언 말고는 뭐 현장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술잔을 던진 방향 등등 여러 가지 진술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을 판단을 해서 예. 박나래 씨에게 상해죄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그 틈 사이에서 자신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를 좀 빼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히거든요. 예. 박나래 씨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말 실수였다고 생각이 되면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그때 가서 발급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자기를 알겠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됩니다. 제가 호기심이 꽤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아무나 안 주는 황금약이 도대체 뭐길래 주사위 뭐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8위까지 짚어봤나요? 이제 7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인물 얘기입니다. 배우 나나 씨인데요. 2달 전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바로 작년 11월쯤이었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배우 나나 씨가 흉기를 들고 본인 집에 침입했던 강도범을 제압했다. 이렇게 위험천만했던 사건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애초에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나나 씨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나나 씨가 몸싸움을 벌여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본인 집을 침입한 이 강도 A 씨를 30대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나 씨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고 잠시 의식을 잃었고 이 강도 30대 남성 A 씨도 본인이 소지한 흉기에 목 부위가 다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오늘 알려진 얘기인데 오히려 나나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어요. 네, 강도 피고인이 나나 씨를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살인 미수죄로 역고소를 하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참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그러니까 강도 피고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들어서 자신이 재판 과정에서 좀 형량을 줄여보겠다거나 나중에 있을 혹시나 모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해보고자 이런 대응 전략을 선택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게 대응 전략으로 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이게 단순히 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뭐 예. 폭행치상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살인 미수라는 이 중범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예. 나나 씨가 단순히 자신에게 지금 들어온 공격에 벗어나는 것에 넘어서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인정된다는 게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이 가해를 해서 도둑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망하는 사건에서 예. 상해치사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의 경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을 때 지나치게 공격에 나아갔다는 것이 아주 까다롭게 인정된 예외적인 사례이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입은 상처는 턱부의 열상, 그러니까 좀 까진 상처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 정도로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차라리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듭니다. 허 변호사님이 진짜 저 30대 남성 A씨의 변호사라면 저렇게 조언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라면은 절대 저의 의뢰인에게 저런 조언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도 뭐 적지 않은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례적으로 처음 봐서요. 본인 주장은 흉기 소지 안 했고 상해가 한 적 없다는데 아까 제가 목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바로잡자면 턱이에요. 턱.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나나 씨 반응도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강도를 제압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어머님이 잠시 의식을 잃었다는 것만 해도 나나 씨한테 심리적 큰 충격이었을 텐데 나나 씨 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사실 그 당시 나나 씨 쪽에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잠시 활동을 조금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곧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나나 씨 쪽도 정말 이게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족을 정말 그렇게 건강을 위협했던 사람이 오히려 되레 고소를 했다는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났는지 소속사 쪽은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절대 원래는 선처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그 강도가 조금 어렵나 봐요. 그래서 선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 사안과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사실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자신의 SNS에 정말 또 사회적인 기사 하나를 올렸었는데요. 예. 그 당시 기사가요. 한 60대 남성이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그 재판이었는데 그게 고작 8년밖에 안 났다고 징역 8년밖에 안 나왔다고요. 화가 나네요라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이 되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렇지만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뭐 다른 활동을 멈춘 건 아니고요. 예. 나나 씨는 사실 법적 절차대로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곧 OTT와 드라마로 또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 강도 때려잡았다가 엮어서 그러면 뭐 상해를 안 입히고 물리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저 말이 저 강도 얘기가 맞다면 30대 남성 A씨. 알겠습니다. 뭐 주장이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엮고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네 가지 주제 하나하나 살펴봤다면요.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와 볼 차례입니다. 바로 6위입니다. 이해운 후보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오늘이 1월 2일인데요. 새 벽두부터 집권 여당의 거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요. 이 보수 인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된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오늘 본물 터지듯이요. 막말, 갑질, 잡일 이런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저 녹음 파일은 거의 수십 번 가까이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저 괴성은. 일단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요. 이해운 후보자가요.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새해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만 지금부터 화면을 만나볼 텐데. 글쎄요. 지난번에는 저렇게 아예 본인이 준비한 원고까지 들고 쭉 얘기를 했고 다음 날에는 내란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5번이나 숙이고 뭐 기자들에게 악수까지 청했는데 오늘은 저렇게 전화 받으면서 일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차 타고 쑥 들어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보통 저 정도의 의혹이 나오면 그 카메라 앞에서 뭐 더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송구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바로 차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이 집권 여당의 울타리 아래 일단 글쎄요. 그 우산을 좀 기다려보겠다, 좀 숨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첫날은 웃으면서 출근해서 기자들과 다 악수도 나누고 예. 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기자회했고 둘째 날은 좀 엄중한 표정으로 내란에 대한 어떤 이 사과 이런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갑질이 터지니까 예. 그 다음 날은 출근하지 않다가 이제 이런 이 직접 차를 타고 그냥 바로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 생긴 부처입니다. 기획예산처라는 게 우리나라 7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장관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뭔가 해명이라도 하고 아니면 그 예.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사과라도 하고 예. 뭐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참 삼선 의원 출신의 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거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이 여당 뒤에 숨는다 하더라도 예. 이게 지금 어차피 청문회에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게요. 또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게 본인이 다 예전에 했던 일 때문에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온전히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예. 자, 본인은 그냥 소리 지르고 야 그러고 뭐 IQ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걸 듣는 당사자들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여러 명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삽니다. 사실 저는 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아직도 꿈을 꾸세요? 아, 꿈을 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들어본 이 중에서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너무나 놀라셨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이게 평생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적겠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그나마 그래도 뭔가 사과 이야기를 물론 본인은 받지 않더라도 예. 해야 되는 게 저는 장관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IQ가 한 자리냐. 저 이현정 의원 꿈에도 나오셨다는 저 괴성 얘기. 새로운 추가 폭로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나와 있는데 보좌 직원 A씨. 이혜훈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집에 프린터가 고장나서 고치라 지시 받고 집에 갔다. 남편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남편이 고치면 되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 생각 들었다. 다음 화면도 볼게요.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심부름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새벽에 기사 모니터링 시켰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다. 인턴 직원 근무 B씨.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 6개월간 폭언과 고성 반복됐다. 보좌 직원 C씨. 보고 마음이 안 들면 A4 용지 던지면서 꼴 보기 싫다고 했다. 일단 저희가 중간 정리한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이런 추가 폭로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혜훈 후보자 제보가 쏟아진다라고 미리 이렇게 언지를 했던 걸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예고편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혜훈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3선 국회의원을 했고 예. 이 바른정당 시절에는 이렇게 당 대표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혜훈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실에도 있었고 당직자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는 이 증언하거나 저렇게 제보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한다거나 예. 또는 거짓 해명을 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것과 다르게 주장을 한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용기를 내서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제보되고 언론에 보도된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일종의 이 갑질이 여기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낙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정도의 추가 폭로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예. 아마 버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여당 밑에 숨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야당은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동의 없이 뭐 통합이라는 이유로 장관직을 수락한 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벼르고 있고 예. 여당도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를 보호했다가 여당과 이 정부 여당 전체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후보자가 자진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중간 정리한 것만 하더라도
종합한 것만 하더라도 A씨, B씨, C씨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뭐 프린터기 고치는 것도 남편은 피아노 치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여선홍 대변인.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물밑에서 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그 인턴 직원 입장에서는 저 야라는 그 회성 아이큐 한 자리야?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으니까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출근길에 지금까지 본인에게 이른바 피해를 당했던 보좌관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취지 얘기했는데 오늘 그냥 차 타고 들어가다 봤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인턴 직원은 사과를 거절한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혜훈 후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사과할 분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이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이 폭로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돼서 공항 픽업이라든지 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이 사과만으로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강선우 후보자의 쟁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보좌진 갑질이었어요. 예. 병기 논란 그리고 음식 쓰레기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도 낙마가 됐는데 예. 민주당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지금 현역도 아니고 강선우 의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심각한 예. 이러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이혜훈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근데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여 대변인 말씀도 존중하면서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청와대에도 근무하셨으니까 이 정도 검증이 안 되나요? 그 청와대 시스템과 집권 여당 시스템에서요? 근데 아마도 뭐 지금 나온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원들이 뭐 의원실에서 의원 보좌진들한테 했던 행동들은 이렇게 소문으로 있지만 예. 사실 그걸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것도 만약에 소문만 있었고 이 음성 파일이 안 나왔다면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사검증 단계에서 조금 걸러내기가 예. 상당히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뭐 200가지가 넘는 검증 작업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알기로도 국민의힘은 이제 청문회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입니다. 갑질의 여왕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막말의 제왕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사 검증 실패가 이혜훈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활용점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활용점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옛 의원 사무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옛 보좌관들의 폭로라면 여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당직자 얘기는 10년 전에 방미 특사단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미국을 찾았을 때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워로 의원 자비 부담하니까 왜 내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라 거절했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표현의 방점은 거세게 항의했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또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 공항 의전, 그다음에 뭐 KTX 예매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가는 거, 뭐 그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이 갑질의 제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사례인데요. 예. 지금 이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이제 방미단을 꾸려서 예. 그 당 차원에서는 이제 의원들한테 이코노미석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나 아니면 본인의 부담해서 일단 업그레이드 하시라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혜훈 의원이 아니 왜 내 돈으로 하느냐라고 했죠. 그럼 누구 돈으로 해요? 아니 그럼 자기 돈으로 안 하면 그럼 뭐 당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항공사 돈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젖어 있는 거예요. 자, 보통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예. 다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항공사가 사실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관행상 그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타성에 젖어 있어서 이해는 왜냐하면 이게 김영란법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불법이 되면서 그렇죠. 못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항공사에서 이제 의원이 예약을 하면 알아서 업그레이드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본인이 생각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지금 대표단을 가는데 그걸 왜 내 돈으로 해? 라고 이야기인데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기 손으로 프린터도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줄 서지도 않고 뭐 이러면 그러면서도 항상 말로는 그냥 국민을 위한다 그러고 민생을 살핀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운 이 후보자 관련돼서는 사실 소문이 많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검증이란 게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평판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몇 명만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 이야기가.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국회 이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다른 사람도 다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시점으로 보면 뭐 2025년 여름 뭐 초 이런 것도 아니라 10년 전, 9년 전, 8년 전 의혹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면 검증이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아마 추천을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진작에 어떤 경제 분야는 좀 이 야권에서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찍어 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에 대해서 평판조사 한번 해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인사 이 검증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특히 야권 인사기 때문에 뭐 검증하는 순간 이제 뭐 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보안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야권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좀 검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이해운 후보자 본인도 본인에 대한 여러 풍문들과 뒷얘기들을 뭐 비교적 몰랐을까요? 근데 알았을 텐데 일단 이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할 뜻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또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된다고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보좌가 출신 의원이든 새로운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의원이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받으셨습니다.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의원. 제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다.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원내대표 도전하는 진성준 의원. 솔직히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든다. 부정적인 목소리 커지고 있죠. 아까 여선홍 대변인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전. 정책, 비전, 철학 검증될 것. 그 도전이 좀 꽤 어려운 도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특히 보좌관 갑질 의혹이 언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고 아직 청문회 날짜조차 안 잡혔잖아요. 만약에 청문회 날짜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다고 한다. 그럼 계속 나온다. 근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다. 이게 집권 여당에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현재로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또 어떻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갑질 의혹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다만 또 이 내란과 관련해서 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
사실 한 번의 사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사과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여러 번 반복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는 분명히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혜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역량 이런 부분들도 또 충분히 국민들께 보여드릴 점은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잣대와 기준이 비슷하다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이 될 뻔했던 강선우 의원도 아까 이것보다 훨씬 더 글쎄요 뭐 이 거친 표현을 쓰자면 좀 더 그 수위가 낮았다고 할 텐데 야 이거 잘 될 수는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좌석 업그레이드, 갑질, 막말, 폭언 이 잡일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후보자 얘기였습니다. 이제 5위로 가볼까요? 글쎄요, 이혜훈 후보자 문제야 개인에 대한 갑질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얘기는 집권 여당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6년 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 2명에게 총 3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줬던 그 얘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당대표를 만나서 주고 싶은데 자기들은 안 만나주니 저한테 왔으니 제가 그거를 모른 척 해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근데 그거를 진술서를 우리 보좌관도 받고 그걸 가지고 온 세 분이 다 받고 당대표실 보좌관도 봤어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예요. 저땐 저 목소리에 그렇게 귀를 많은 분들이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공천 탈락한 저 이수진 전 의원의 말이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장님. 네.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이거잖아요. 전직 구의원 2명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줬다. 돌려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 와서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일종의 공천 헌금 또는 이 사례금조로 이 돈이 건넨 적이 있었다라는 과거 사실이 지금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자금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과거에 받았다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 제기된 이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저 정치자금 이 논란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면 이 처벌을 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0년 설 연휴 때 500만 원 전달했습니다. 전직 구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에게.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 설 연휴 직후에는 1,000만 원 줬다. 거절.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거절의 이유가 더 많이 필요하다. 공천헌금으로 적다. 이 이유예요. 탄원서 내용을 재구성하자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 달라 전화했습니다. 구의원 C씨가 B씨에게. 동작구청 주차장에 1,000만 원 줬다. 2020년 6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역구 집무실에 1,000만 원을 돌려줬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이 주고받은 과정들이 주차장 혹은 뭐 공천헌금으로는 줬다. 산뜻 이해 안 되는 대화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선홍 대변인님. 사이가 나빠지자 돈이 문제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것 아니겠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거의 사실상 저촉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선우 의원 그 공천 관련 헌금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온 것이 일단 받기만 하면은 즉시 반환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문제된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이제 주된 의견이거든요. 뭐 그런 뭐 사례를 좀 비춰보면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어쨌든 돌려준 시점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뇌물죄 아니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이 문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리심판원에 이렇게 이제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공천 관련된 이 의혹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황이나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예. 뭐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과자 봉지 쇼핑백에 돌려받았다. 뭐 장소, 시점, 돈의 금액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탄원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부터 만나볼 이 논점과 논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병기 비위 탄원서,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이 탄원서가 수신인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로 확인이 됐는데 조치는커녕 탄원서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다시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보가 전화가 왔어. 이거 후보가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서울시당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 알았대.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클리어는 됐습니다. 다행히. 알아보니까 이게 클리어는 됐는데 충분히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접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게. 예,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탄원서 전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 되돌려받았다. 이게 이수진 의원에게로 흘려갔고 당대표에 넘긴 진술서가 검증위로 갔다더라. 진술서가 최초로 전달됐는데 이게 마지막에 조치는커녕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손으로 갔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이수진 전 의원 우리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예. 저는 거기서 제일 주목되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당대표실 보좌관. 그렇죠. 자, 이 탄원서를 받다는 사람, 예. 본인이 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보좌진들이 받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당대표실 보좌관. 이분이 누굴까요? 글쎄 누군지는 뭐 좀 이따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받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예. 그러면 이분이 봤으면 당대표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예. 자, 그러면 보통의 절차는 예. 이렇게 되면 당의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쪽은 넘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탄원서에 돈을 줬다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당 윤리심판원 넘겨서 진상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진상조사를 해서 관련된 사실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돈을 이 받은 사람한테 바로 줘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보면 승승장구합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당 검증위원회, 공천검증위원회 등등해요. 지난 총선에서는 예비검증위원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비명행사 작업을 총괄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 비명계들을 전부 다 잘라내는 작업을 바로 김병기 의원이 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어떤 비위가 있는 사람을 제일 중요한 공천에서 검증위원장을 맡깁니다. 예.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 당대표?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당대표실 보좌관은 알고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추론까지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과 이 탄원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분명히 당 대표실은 알았을 건데 혹은 그렇죠. 이재명 의원실은 알았을 수 있고 그럼 그 검증 과정에서 다시 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 고발한 사람한테 경찰이 고발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고발했어요. 라고 고발장을 줘버린 겁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죠. 그런 현상이 지금 딱 벌어진 겁니다. 예. 김병기 당시 의원이 이수진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후지부지 됐긴 했지만 자,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예. 공당에서 그런 비위 사실을 접수를 했고 당대표실이 알았는데 당대표실이 그 고발장을 당사자한테 전달해 주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예. 그렇다면 당에서 지금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당시에 왜 당대표실의 보좌관은 알면서도 예. 왜 이거를 김병기 의원에게 줬을까? 그 준 이유가 뭔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는 이수진 전 의원이 내가 이런 탄원서까지 전달해서 당시 당대표실, 당시 민주당의 가장 윗선까지 보고를 했는데도 이게 유야무에 됐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명분인과 이유가 없구나라고 해서 탈당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 전 의원 보기에도 황당하잖아요. 고발장을 줬는데 고발한 사람한테 그 당사자한테 상대방한테 그냥 고발장을 줘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왜냐하면 단순히 뭐 동작구 후의원에게 동작구에서 어떤 알력 다툼이 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배우자에게 돈이 흘러갔고 뭐 다시 돌려줬다지만 잠시 있었던 거잖아요, 돈이. 근데 그러면 이게 마치 시의원, 구의원 뭐 돈 공천 논란으로 휩싸일 수 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뇌물 털어놨는데 왜 김병기 의원은 지금의 원내 사령탑까지 되고 왜 승승장구할 수 있었냐. 그럼 당시 당대표실은 뭐 했냐. 이거 그럼 앞으로 글쎄요 윤리감찰단이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당시에 탄원서의 전달 과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원서가 작성돼서 어느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윤리위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나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처럼 만약에 당시 대표실에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표실에서 정말 받았는지 그리고 받고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당시 대표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해 볼 부분들이 좀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뭐 총선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뭐 경쟁 상대에 대해서 이런 투서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마련인데 예. 이런 투서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 대표에게 보고가 되고 대표가 이 사실을 뭐 깊이 인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있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정치권에서 저런 게 뭐 암묵적으로 공공하다. 근데 얼마나 암묵적으로 공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부인에게 쇼핑백으로 전달됐니 마니 탄원서에 다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저런 투서와 탄원서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순위를 했을 때 이거 별로야. 그럼 그게 더 문제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예. 아마 탄원서들 뭐 내용도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인식했는지를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총선 직전에 굉장히 또 바쁘고 많은 또 과정들을 거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예. 정말 대표에게 당시에 보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당 차원의 윤리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게 뭐 돈 공천 관련 이거 진짜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죠. 김병기 탄원서가 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손에 가 있는지. 5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4위의 인물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어제 한밤중에 1월 1일 새 벽두부터 제명이 된 이제 무소속의 강선우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 본론으로 가기 전에요. 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제명된 이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어젯밤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선우 의원에 너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해명하고 수사 잘 받고 오해가 풀리고 해명이 되면 다시 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어요. 여성 대변인. 근데 지금 글쎄요.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지금 당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언니 나 제명됐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뭐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긴 한데 이런 대화에 대한 글쎄요. 상황인식, 문제인식은 좀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마 문정복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또 이제 그 강선우 의원과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뭐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억울하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그 이제 토로하는 과정에서 뭐
그 문정복 의원이 뭐 매몰차게 직접 당사자한테 막 뭐라고 이제 하기에는 사실은 두 분의 관계가 만약에 친밀하다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뭐 하기가 매몰차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지금 뭐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고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전을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사람들한테 다 좋은 소리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도 그 뭐 저런 것들을 이제 뭐 언론에 공개하고 뭐 이러는 게 사실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과는 조금 약간은 좀 맞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특히나 지금 당에서 이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긴급 최고위까지 열어가지고 아예 복당도 못하게 제명한 마당에 그러게요. 약간은 뭐 좀 아쉬운 이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언니, 나 제명됐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이런 강선 의원의 발언을 더는 신뢰하지 않는 듯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스스로도 파악하기로 강선 의원이 보좌관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강선 의원 보좌관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강선 의원이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의 윤리감찰단이 무슨 강제 집행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정황, 그다음에 그 정황을 결론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근거, 그 근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최고위원들이 그런 과정을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어제 보고를 받고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게 읍소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읍소 녹음 파일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의 점수가 가장 높다. 공천 줘야 된다.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병기 의원과 두 사람이서 28분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예. 자, 그 녹취록 내용을 전부 다 제가 한 몇 번을 들어봤는데요. 예. 거기 보면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조언을 해요. 자, 이거 어차피 컷아웃 되니까 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돈 빨리 돌려주세요. 그리고 빨리 로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강선 의원이 울면서 네 합니다. 예. 자, 결국 김병기 당시 의원이 조언한 것은 이 돈을 빨리 돌려주고 안 받으면 놔두고 와라. 뭐 불태우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자, 이 공천의 원칙은 유지돼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 상황 전에 김경 의원에 대한 공천은 배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주택자죠. 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아서 배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폭로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 다음 날 회의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강선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발언을 해서 당연히 본인은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나갔는데 그 다음 날 김경 공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났을까? 그렇다면 1억 원을 돌려줬을까? 그러면 김병기 당시의 간사는 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자, 본인은 저 이거 원칙대로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 중요한 회의에 왜 불참했을까? 라는 각종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녹취록 내용과는 정반대의 어떤 행위가 그 다음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식의 일들이 더 벌어졌는지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데 근데 그 강선 의원이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내용 바꿔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2022년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하루가 넘어가는 일에 도대체 이게 그냥 시의원 공천이잖아요. 뭐 시의원 공천이 뭐 규모가 작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글쎄요. 그 장현주 대변인 오늘 좀 글쎄 난처한 질문만 계속 오가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1억 원이 대화 있고 어떡해요? 막 난감해 흐느끼다가 김경시 의원 점수가 가장 높다. 공천 줘야 된다. 그리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는 참석을 안 해요. 이 중요한 시의원 공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황상으로도 봐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당 공관이 그 회의록 자체에 있었던 내용들은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분명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런 발언권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록 내용들을 보면 공천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상 그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예. 아마 이런 회의록 등을 확인을 하고 최고위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징계를 하고 이제 제명 조치를 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만큼 최고위가 신속하게 제명을 결의하게 된 것 자체는 뭔가 나름대로의 중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마 이런 회의록들,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상이 밝혀져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 구장님. 네. 아까 민주당도 이제 강선우 의원의 이제 말에 신뢰를 더는 하긴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회의록을 들여다보니까. 네. 읍소 다음 날 단수 공천 줘야 된다고 했고 뭐 석연찮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진짜로 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만 즉시 반환, 1억 반환 지시했고 반환된 거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로 뭐 진짜 1억 원이 다시 보좌관 통해서 돌려줬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반환됐을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 반환됐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반환이 됐다라면 반환된 시점이 언제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건네간 이후에 즉시 반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정황이 지금 드러났는데 혹시라도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반환이 됐는지, 만약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한참 지나서 반환이 됐는지 또는 반환되지 않았는지 이 시점과 반환 여부에 따라서 이 죄질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이 수사 당국의 이 관계자들에 대한 이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 이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글쎄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어떤 또 추가 폭로가 나올지는 또 모르니까 민주당도 어제 선제 대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여부와 회의록도 확인하고 탈당하고 이제 제명 조치까지, 본인은 탈당하고 제명 조치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사실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정청래 당시 의원은 박찬대 의원과는 달리 동질한 이겨도 함께 저도 함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 예형을 보니까 범민의 밤을 보냈다. 신상필벌 확실히 이게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정청래 대표 스스로도 판단한 모양이죠? 네. 이 우리나라 정당은요, 동문회가 아닙니다. 친목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당은요, 이 운영 자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대부분의 국회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결국은 정당이라는 게 국익과 또 공공선을 위해서 추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게 무슨 친목 모임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무슨 아무리 잘못해도 동지니까 감싸줘야 된다? 그야말로 무슨 뭐 어떤 이 범죄를 저지른 집단인 것처럼 생각 들게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저거는 이제 보좌관 갑질 의혹 때 정청래 의원이 말씀한 거.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대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때 정말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질책하고 책임을 물었더라면 자, 이게 강선우 의원이 그 다음에도 승승장구했어요. 본인이 저 장관 되고 그 이후에도 당 국제위원장을 또 맡았잖아요. 그거 왜 맡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시켜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선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권직을 얻는 거는 이례적인데 이렇게 감사하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안 감싸는 거죠? 신년 벽두부터 정청래 대표 큰 위기가 닥친 것도 같습니다. 전직 원내대표 김병기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가깝다면 가까울 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이 제명 조치 이후의 비위권. 물론 이제 당 소속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불거지면 집권 여당에 꽤 안 좋을 텐데요. 5위, 4위까지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의 돈 공천 의혹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 3위로 가볼까요?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겠죠? 뭐 누가 봐도 건식 사우나가 하나 있습니다. 건식 사우나. 꽤 시설이 좋아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 이후에 여러 실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특히 사우나 얘기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정확히 청와대죠.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에 사우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저 내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 작은 내실은 간단하게 세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있는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저희가 볼 때는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뭐 고급 호텔 사우나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TV 있고요. 맥반석이 있고. 달궈져 있는 맥반석이겠죠. 편백나무 있고요. 2평 남짓 건식 사우나. 그리고 아예 침대 크기까지 공개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침구까지 구비될까. 이게 그 박성 비서관님. 대통령 집무실 뒷공간에 이런 게 있었다. 아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폭로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거 만들라고 세금 내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대통령의 일종의 숙취의 소용을 위한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뭐 이제 강훈식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뭐 쪽잠 정도 잘 수 있는 내실은 뭐 기관장들 사무실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저런 사우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지금 보면 나온 내용에는 뭐 비밀 통로가 또 따로 있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비밀 통로에 대한 의혹도 계속 있었고 예.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이 출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출근조가 차량을 통해 운영됐다. 예. 이런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권력을 무책임하게 휘둘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자리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지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런 시설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께서 전 정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것은 예. 어떤 역사의 하나의 기록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 국민들이 주신 권력과 세금을 저런 식으로 활용했고 권력을 저렇게 남용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진 대변인님,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100번 양보해서 일 잘하면 뭐 대통령이 피로 풀고 다 업무에 복귀하고 국정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또한 그것도 누가 뭐 양보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뒷공간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비서실장이 직접 공개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일부 김어준 그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청와대로 복귀했고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도 이제 저 기능을 잘 안 하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대목이 있으면 비판을 하시면 되는데요. 의원회 간에도 보면 샤워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2평짜리 정도의 공간에 저렇게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저게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텐데 예. 지금 여러모로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집권 여당의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종의 이제 물타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술을 좋아했다, 그래서 일을 잘못했다. 근데 대통령은 사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미 대통령이 인지해서 회의 중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시간에. 그래서 몇 가지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일을 굉장히 안 했고 술만 마셨다. 이런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저런 사례를 좀 본 것 같아서 뭐 저게 뭐 팩트인지 여부는 떠나서 뭐 국민들의 판단을 팩트겠죠. 그러니까 김ging 대변인 말씀도 어떤 진지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지금 여당이 공세받으니까 야 봐라 이거 집무실 뒤에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한다고 해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건 거고 제 말은 이제 국민이 판단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나름 이제 대통령의 당시 집권 시기에 잘된 게 있으면 잘된 거대로 평가받고 부적절한 게 있으면 부적절한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딱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잠깐 쉬는 시설이 저렇게 과할 필요는 없다.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1월 중순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제 1심 재판 결과도 나올 테고 이제
이제 신년에 여러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1심 결과들도 예정이 돼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속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늘어나겠네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여선홍 대변인. 아주 보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조심스럽게 일부에서는 했는데 법원이 이제 구속기간을 늘렸어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뭐 내란 전단 재판부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위헌 심판하면서 또 기간이 늘어지고 이러면은 혹시 1월 중순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 중순에 뭐 석방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지금 바로 이제 속보를 보니까 어쨌든 그런 우려는 사실은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법원이 추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우려라는 건 이제 뭐 각자 시각이 다르니까 어쨌든 여당 쪽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구속영장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석방 가능성은 이제 석방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니면 내란 재판 과정에 있어서 뭐 사법적인 이러한 처리를 뭐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집무실 뒷공간의 사우나와 침대 그리고 비밀 통로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3위였나요? 글쎄요. 이런 집무실 뒷공간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는 뭐 악재가 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2위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입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새 벽두부터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니까 지방선거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본인 재선까지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했겠죠. 당이 계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라고 아예 작심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계엄을 향한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선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계엄이나 탄핵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 입장이 달라진 바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국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어제 오 시장이 계엄 사과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해서 뭔가 준비된 공격을 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이렇게 계속 계엄에 대해선 절연을 요구하면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파격적인 공천을 하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 시장의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참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마치 지금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공천하면 무조건 되는데 내가 파격적인 공천하겠다. 뭐 이런 어떤 허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꾸 계엄에 대해서 왜 묻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당과 그다음에 여론과 언론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계엄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 본인은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치적 상황을 계엄이라는 극단적 군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 본인을 지지하는 이 소위 뭐 세력들이 다 지지를 철회할 거니까 못하니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결과 등등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승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국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십니까? 진짜 국민이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정말 제대로 듣고 그리고 국민들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언급하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자리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사진 찍을? 그래? 이거 너무 형식이 아닌가? 조금만 감사합니다. 잘 찍어줘요. 자, 이렇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빌리버스턴 그거 할 때 뭐 24시간 하는 걸 보고 강단이 있어 보이고 결단력이 있어 보였어. 이 어려운 시기에 잘해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화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따뜻한 보수가 되고 미래를 향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수구 보수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 제가 저 해프닝 중에 일부에선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구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또 마치 숨은 보수 아니냐라고 해서 그 메시지를 두고도 약간의 이제 오타 해프닝도 있었어요. 김경대 배우님, 오 시장을 직격해서 개사업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럼 진짜 아예 새로운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장동혁 대표가 염두에 둔 사람이 진짜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경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12월 19일 날 충북에서 당원교육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다. 17명과 함께 했고 거기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90명 또한 저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풀어간다면 뭐냐면 계엄 해제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계엄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폭거 때문에 계엄이 있었지만 그 헌재에서 결정을 봤을 때 그거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에 대한 입장과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달 19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공감이 할 수 있고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텐데 차이보다는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현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공감을 표시했으면 좀 더 좋은 어떤 합의점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뭐 장동혁 대표의 말이 옳고 그름은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진행자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를 한다고 했는데 오 시장에 대한 말과 혹은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제거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던 말이 작년 말과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뭐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사실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뭐 당내 인사랑 무슨 뭐 연대를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답변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한 전 대표를 향한 그 징계는 뭐 가까워진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한 전 대표의 어떤 한 전 대표를 사실상 당내 인사 혹은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뭐 혹은 이런 대화의 대상이 아닌 완전한 배제의 대상 그리고 완전한 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사실상 민주당과 투쟁해야 될 시기다라고 당내 인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한 전 대표의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더욱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한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중도로 가자는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말에 오늘 정면 반박한 장도혁 대표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2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셨으면 쾌유를 빕니다. 한성기 씨,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 선처해뒀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 나나 씨 역고소 말씀하신 것 같죠? 갑질비리 뇌물, 즉각 퇴출해라. 지금 집권 여당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을 만한 나라의 일꾼이 이렇게도 없나. 한탄의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쓴소리하는 게 진짜 언니다. 언니 나 제명됐어. 이 발언 말씀하신 것 같죠?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말고 좀 지금 이 채널A 스튜디오 인근에 벌어진 속보 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1호선 종강역 인근에서 보신 그대로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1차로 얘기한 건 부상자가 총 7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은 지금 심정지 상태라는 지금 안타까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강역 인근에서 저렇게 택시가 인도 가로대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지금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는 지금 교통통제가 돼 있고요. 현장 화면인데 인도 가로대로 돌진을 해서 지금 1명이 심정지 상태고 모두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큰 부상자가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그러면 1월 2일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4대 세습 속도전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원한 수령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6년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생 홀드를 찾으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김정은의 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처음으로 북한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요. 제일 앞줄 정가운데 섰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금수산 궁전 첫 참배는 의미가 간단치 않고 글쎄요. 정말 북한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를 정도로 4대 세습의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14살입니다. 예. 근데 옷 입은 거나 그다음에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폐쇄사이기 때문에 저는 서열 이 프로토콜 가지고 사실은 권력의 어떤 이 상황을 점검을 하는데요. 예. 보면 보통 이제 부부가 서고 그 옆에 딸이 있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중앙에 지금 김주애가 서 있단 말이죠. 저 의미는 결국은 이제 이 나를 승계할 사람은 김주애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까지도 갔다 왔고요. 예. 뭐 그런 의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14살에 되는 김주애가 거의 어른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선홍 대변인, 길지 않게 부탁을 드리면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통일부도 지금 한번 유념해서 보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맞서는 비핵화라든지 여러 정책들 노선 변화도 필요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대로 뭔가 후계 구도를 빨리 하기 위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약간 신변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가 전면에 나오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통일부 당국에서는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북한 내부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혹시 모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살도 있는 건지 정가운데 가장 앞줄에 선 금수산 태양궁전 첫 참배 김주애기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할까요? 이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소명 요구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겠다는 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윤리심판으로 회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6년 반이 됐는데요.
제가 이럴 거라고는 잘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정확히 2019년 7월 1일부터 뉴스탑10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그게 시작이 딱 1,500회였습니다. 지금이 한 3,400회쯤 됐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 1,800번 넘게 여러분을 만난 셈입니다. 하루 돌아가는 10가지 얘기 매일매일 성의 있게 전해드리려고 제 딴에는 할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뉴스를 직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95분간 스튜디오에서 오롯이 진행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준 저희 김세진 팀장, 이정란 작가 이하 저희 뉴스탑10의 여러 명의 제작진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한 번도 일찍 퇴근한 적이 없어서 항상 미안했던 제 가족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 새 프로그램 하는데 이게 웬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노은지 앵커, 저를 이어서 진행하니까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그렇듯 주말 천상천 앵커에게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신 차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5일부터 밤 9시 뉴스의 시티라이브에서 새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